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표지에 두 장의 그림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한국 히트당 1.5달러의 드론을 테이크아웃 꺼낼 수 있는 레이저 양산 꺼낼 수 있다라고 번역이 AI가 했는데 드론을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러죠? 공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서윤정 기자가 기자와 브래드 랜던 기자가 CNN에서 보도를 했어요. 한국이 시험 중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한 저가 레이저 무기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방위산업청이 목요일에 발표했답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좀 하고 있어요. 블록 1이라고 불리는 무기로 돼 있고 이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전기 레이저 같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훨씬 큰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다. 일단 소형 드론기만 떨어뜨리는 거로 격추라는 말이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형 무인기 일부는 판매 중이가 탱크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의 군사장비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소형 드론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드론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참여로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다. 방위산업청은 한국이 양산형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2년에 미 해군은 순항미사일을 나타내는 표적에 대해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을 시험하는 데 성공한 거, 이런 뉴스 한번 레이저건에 대해서도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왜 추가로 개발을 안 할까 했는데 그게 무지막지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것은. 근데 이제 한국은 돈 안 들이고 1.5 한 번 쏘는데 1.5달러뿐이 안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뉴스 같아요. 북한에서 뭐가 드론 같은 거 날라와도 이제는 그냥 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풍선을 보내는 모양이죠. 풍선에다 오물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격추시키면 오히려 그런 건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머리 쓰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MQ-9 신형 EW 포드 장착해 적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 있는 블랙홀, 해병대 최고위급 장성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장착을 한 것 같아요. 전자전 포드를 장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이 무인기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포드로 보내지는 것들을 모방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뜻은 제가 좀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해병대 사령관 젠 에릭 스미스가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후티 반군에 대항한 드론의 투정에 따른 것. 왜냐하면은 후티 반군이 예멘에 이란을 받는 후티스가 미국의 리퍼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을 공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에 안 걸리는 또 무인기를 또 이 포드란 걸 장착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거를 또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저 무기 대 블랙홀 드론, 그 창과 방패, 나는 안 걸려. 이런 얘기고, 레이저 무기는 그거를 레이더로 잡아서 레이저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네. 참, 이제 전자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유사한 뉴스가 우크라이나의 한 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의 전술에 무기를 적응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미아 얀코비치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어, 저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무기 제조업체들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잘 맥히지 않느냐, 왜 좌절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러시아가 전술을 채택함에 따라 서방이 공급하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한 장관은 적응 속도에 좌절감을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는 거고요. 그러나 서구 제조업체들은 오래된 무기를 사용할 동기가 거의 없다. 전자전 뭐 이런 거로 한다면은 그래서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 전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엑스칼리버 포탄은 러시아군이 첨단 전자전 기술로 번번이 실패를 한 후 올봄까지 거의 포기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우리나라도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서 간접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어떻게 전자전 전술로 바꿨는지 그게 무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현재 미국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점점 더 정교한 그 방해 수단을 개발했다고 전 국방부 관리들이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재래식 무기, 이것도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무용하게 만드는 이렇게 뭐 교란을 시켜서 뭐 딴 데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양상이 참호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그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양산들로 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과 대북관계 등을 두고 진보적 시각보단 중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어, 오는 그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정신뼈대가 되는 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현희 의원이라는 그 뭐 이재명 무슨 뭐 칙사라고 그러나요? 참모 같은 사람인데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남북관계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며 기존의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 대신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그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국가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분단 상태를 일시적 상황으로 규정한 지금의 강령과 달리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박자를 맞춰주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는 남이다 이렇게 그 올해 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중도 보수야? 오히려 김정은이한테 그 박자 맞춰주는 얘기 같은데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분석, 외연 확장과 당 정책성을 둘러싼 당내 경론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정부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가능성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과 뭐 색깔이 뭔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이렇게 같은데 이재명이가 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2기 체제 노선을 실용주의로 택하면서 지지 기반을 중도 보수로 확장해 대한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국힘과 민주당의 색깔 차이는 무엇이 되는가? 색깔 화장질하면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혀집니다. 중도 보수를 표명하든 뭐든 개딸들이 실망하겠네요. 이창용 차선 바꿀 준비 전방 위험 요인이 변수. 우리나라 그 리더 엘리트들 중에서 저는 그 이창용 한국 총재의 이 말이 어느 상당히 신뢰 있는 발언들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으면은 그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 그 CEO 그 사람의 말이 그 무게가 있듯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 7월 금통이 금리 동결했지만 변곡점은 있다.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커지고 있다. 긴축 성과에 대한 자신감, 외환 집값 가계대출 요 세 가지 달려드는 위험 요소 이거를 뭐 전방 위험 요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통위원 이명이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여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그러고요. 소수 의견 제시인데 8월 인하 예상은 꺾이고 이르면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그 새로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안내 이런 게 있는데 K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 요게 이제 그 위험 요인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 요게 두 번째 요인이고, 가계 부채 증가세, 요게 세 번째 요인이 있는데, 이런 위험 요인 때문에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미국의 금리 변화하고도 이렇게 좀 봐야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이유는 참지 못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지금 경제가 물론 지금 안 좋습니다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 내릴 때 우리가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뭐, 외환, 환율 관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런 분야를 모르지만은, 뉴스들을 하다 보니까, 막 여러 뉴스들을 접해서 이제까지 온 경험으로는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제목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에서 집중 소나기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만든 화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뭐 소나기란 게 국지적으로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요 사진을 좀 남겨두고 싶고 두산이 두산 바브캡이라고 우리가 발음했었는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요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면서 비상장 회사로 만든다. 지금은 상장 회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로보틱스로 간다는 얘기는
로보틱스가 좀 안 좋으니까 돈 버는 쪽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두산 퓨얼셀, 퓨얼셀이 이게 또 태양광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 뭐 원자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저건 에너지 계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머신이라고 돼 있네요. 요런 것은 이제 일로 가고 건설 기계는 뭐 현대 인프라코어로 그 넘겼죠. 그다음에 그 두산 테스나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드밴스드 메터리얼즈라고 그러면은 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첨단 소재,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어드밴스드 메터리얼 이렇게 세 분야로 그 한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요게 중국 애들이 이 하약, 이 폭죽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다가 그런 거 하나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나토 회의 가서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젤렌스키 부인 같기도 하고 기시다 총리는 부인하고 같이 안 간 모양이죠. 혼자 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전남 작은 마을에 젊은 층 몰려드는 이유, 인구 소멸 해법은 역시 기업 투자. 류영우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발전된 축이 그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발전축이 지난 시대의 그 축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서 이 요즘 여기 그 새만금도 만들어졌으니까 그 뭔가 투자를 이렇게 이 전라도 축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래서 나중에 북으로 올라가는 또 여기도 이쪽 이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는 원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미래 계획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 계획을 해봤었는데 광양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광양은 이미 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경계선에 있는 건데 전라도에 투자를 했는데 이쪽 나주 쪽에 이쪽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완도 쪽 이런 해조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화되는 그런 축으로 해서 쪽도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반도체 같은 것도 전라남도 쪽 같으면 어떨까? 발전소 같은 것도 더 좀 짓고 해가지고, 좀 이 서해안 시대를 좀 구상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많이 투자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조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하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부산 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부산 지역은 중소기업이 좀 많이 있죠. 그거하고 연관돼서 있는 것들은 몰려드는 중국산 부품, 피마르는 지역 조선 기자재업, 윤여진 남영국 기자가 부산 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중국산 선박용 부품 수입 급증, 올 2월엔 236.8%까지 치솟아 선박 구조물 등은 269% 늘어 영세업체 다수 몰린 부산 타격.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더라도 또 중국산 부품을 또 수입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 기술력 부재, 인력난까지 겹친다 하면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뭐 있는지
뭐 도저히 뭐 원가가 안 되고 중국산은 더 싸다 그러는 게 이제 중국이 덤핑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그 스루프 분석 쪽에서 덤핑이 왜 나쁘냐 중국은 망하려고 덤핑한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부산 업체들이 그 녹산 국가산업단지인데 요거를 그 애미네이션화를 제가 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건데 꽤 그 이 녹산 국가산업단지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그 거래처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금 5월 달에 그 부품 수입이 좀 그래도 그 뭐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현재 그래도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이 사진은 그 중국 산둥성 취푸에서 니산 세계 문명 포럼이라는 게 제10회인데 이게 중국이 주도하는 그 포럼이 아니고 서양인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문명 포럼을 여기서 했는데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 류창수 씨 등 900여 명이 중외 귀빈들이 공자의 탄생지에 모여 문명 교류 상호 이해의 향연에 참석했다. 자, 미중이 싸우면서도 이런 그 나산 세계 문명 포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게 X에 나온 거거든요. X에 나온 건데 이렇게 뭐 공자 시대 때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데 같습니다. 어, 공자의 지혜를 감수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 공자 사상을 우리나라한테서 배워간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옛날 한자를 해석하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이 거꾸로 그 외국 옛날 한자를 더 옛날 문헌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 해석하는데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우리나라도 뭐 2조 500년이 유교 그 공자 유교로 지배 정신을 했는데 허구한 날 명분 싸움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신만 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되는 게 그래서 일본 뉴스에 또 이런 그 돈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하죠. 공자가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이 열동화되는 것도 당연 우수한 인재가 정치인 관료에 모이지 않게 된 배금주의의 죄라고 해가지고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투자분석가 인간경제과학연구소 집행 파트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돈의 스토커라는 소제목으로 자기도 나도 돈이 필요하다. 변함은 없다. 투자를 하는 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러면은 그 스루프 관점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그리고 번 다음에 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제가 지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인류 문명부터 이제 지금부터 쭉 나가고 일본이 왜 배금주의가 됐느냐를 메이지 유신부터 소급해가고 있는데 일본이 식민지가 안 되기 위해서 지들이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배금주의가 됐다. 그래서 타라 입구라는 말로 대표되는 서양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한국하고 대만부터 먼저 먹었죠. 대만부터 먼저 먹고 우리나라도 먹고 동남아 침략을 했고 그렇게 가는 거죠. 2021년 2월 28일 공개 1400년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관 배금주의는 사실은 필요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궁이 배금주의의 뿌리에 대해서는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문화를 얘기를 해가면서 그거로 뭐 포장이 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혹한 카톨릭 통치에 대한 저항 이런 그 역사적인 거 하고 하필이면 비유를 그 암흑 시대를 그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현대로 치면 북한과 같은 암흑 시대다. 그 제대로 비유한 것 같네요. 중세는 북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신의 마음 뭐 이런 거로 그 세계를 지배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리고 유물론, 무신론이 발달한 구미에서 무신론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과 같은 종교와 무신론의 대립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자본주의는 유물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어떨까? 이쪽도 자연계의 양육강식을 기본으로 한 유물론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그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죠. 유신론은 없애고 공산주의가 종교화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것도 저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금주의보다도 정신성 내면의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돈이 너무 없으면은 좀 힘들다 하는 얘기는 뒷면에 나옵니다. 어, IT나 신용금융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카지노로 지금 만들고 있다. 대의나 사회공헌도 돈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평가의 그 잣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금주의가 국가를 쇠퇴시킬 것을 두려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벌써 다 끝났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